저 민씨 집안의 기득권을 버리지 못한 배신자. 민영익도 죽이려 하고 다른 사람도 처형하고. 그래서 민영익은 이때 우정국 축하회에 초대받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안 죽었어. 칼에 12군데 찔려서 피가 많이 흐르고 베이고 찔리고 해가지고 엉망인데 고칠 사람이 없었어요. 왜? 우리 조선에는 유능한 한의사만 있었거든요. 칼에 찔리고 베었는데 한의사는 뭐 할까요? 뜸 넣을까요? 침 넣을까요? 외과 의사가 없는 겁니다. 외과 의사. 그 외과 의사가 필요했는데 그때 외과 의사는 딱 한 명. 미국 푸트 공사관. 아까 푸트 공사관 있을 때 있잖아. 미국 공사관 의사 자격으로 왔던 알렌. 알렌이 9월 달에 와 있었거든요. 우리 부산을 거쳐 부산을 거쳐 서울로 갔던 알렌이 있었습니다. 그 알렌이 나중에 살려냅니다. 민영이를. 그 대신 민영이 귀가 한쪽이 잘려요. 이렇게. 그때 그 12군데 찔렸다 했을 때 귀가 한쪽이 잘렸는데 민영이 사진을 보면 약간 귀가 이렇게 있어서 한쪽만 보이고 한쪽이 안 보여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알렌이 살려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세대학교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알렌 기념관이 있습니다. 왜? 알렌이 그때 이제 살려냄으로 인해서 명성황후가 고맙다고 나중에 이 정변이 진압되거든요. 진압되고 나서 명성황후가 병원을 열어주죠. 그 병원이 이제 광해원이었다가 2주 만에 병원의 이름을 제중원으로 바꾸고 그 제중원이 훗날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제중원 자리가 지금의 헌법재판소 자리입니다. 헌재 자리, 북촌 밑에 헌재 자리. 근데 그 자리가 원래는 홍영식 집입니다. 홍영식이 이 사건에 홍영식이 죽임을 당하거든. 나중에 이게 없어지잖아. 이게 정변이 실패하잖아. 실패하니까 이 사람은 전부 역적이 되는 거죠. 맞나요? 역적이 되면 어떻게 돼? 재산 다 뺏기겠죠. 홍영식의 집도 그 여기정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집이 좋았겠어. 집을 이제 뺏긴 거야. 그 북촌의 땅이 되게 좋습니다. 헌법재판소 자리에 여러분 가보시면 굉장히 그 자리 좋은 땅입니다. 근데 거기를 홍영식이 이제 뺏긴 거야. 재산을 다. 그 땅, 그 집을 가지고 병원 하라고 준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먼저 이들이 처음에 정권을 일으키는데 이때도요 왕이 말을 바꿉니다. 고종이 의견을 이랬다 저랬다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이들의 의견을 듣고 개혁을 추진할 때 왕이 처음에는 동의해요. 동의하면서 왕이 일단 지금 위기에 있으니까 경복궁이나 창덕궁으로 갈 게 아니라 조그마한 궁궐에 숨어있다시피 피해냅니다. 그게 경우궁입니다. 경우궁. 왕과 왕비를 경우궁으로 옮겨놓고 그리고 나서 반대파들을 제거하고 정강 14개 조 개항을 발표합니다. 이게 개혁 아니에요. 개혁. 어떻게 일종의 정책 같은 거죠. 자, 첫 번째 청나라 간섭 없애겠다. 우리도 일본처럼 입헌군주제 하겠다. 자, 입헌군주제라는 거는 왕이 있지만 헌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가겠다는 거야. 자, 입헌군주 하겠다. 그 다음에 세금제도 개혁하겠다. 세금제도를 개혁하겠다. 토지개혁은 아닙니다. 토지개혁이라는 거는 토지를 뭐 뺏어가지고 나눠주든 뭐 사들여서 나눠주든 그런 건데 토지개혁은 이승만 때 가서 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지조법, 세금 개혁을 하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재정을 일원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엄마 호주머니 따로 아빠 호주머니 따로가 아니라 이 집안의 모든 돈은 딱 엄마 호주머니 해가지고 통일해서 일원화. 여기서 다 나간다. 여러분 부모님 어떠신가요? 어떠신가요? 다 따로따로 하시나요? 다 통일되나요? 이 재정의 일원화. 그 다음에 신분제 없애겠다. 이거 크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양반들이거든요. 양반들인데 신분제 없애겠다. 여러분 항상 세상이 더 좋아지려면 기득권층이 장악해서 바꾸면 세상 더 좋아집니다. 빨리 좋아집니다. 근데 기득권층이 끝까지 자꾸 유지하려고 하면 결국은 반대쪽에 서 있거나 집에 가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죠. 맞나요? 싸워서 이기면 되는데 문제는 싸워서 이긴다는 게 말이 쉽지. 우리 역사에서 무슨 난이 성공한 적 있나? 원종과 애노의 난 성공했나요? 진압. 자, 그때 조선 후기 때 가서 뭐 있어? 임술, 농민봉기, 진압. 다 그 말은 다 실패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최초로 뭐야? 이 양반의 자식들이 신분제를 스스로 없애자. 몽골, 가문 다 없애자. 그리고 이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대원군입니다.
근데 이들이 싫어하는 대원군을 복귀시키자고 주장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 싫어하는데 대원군하고 얘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 아니 그건 아니야. 아 그럴 수도 있지. 그걸 속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민들의 견제하기 위해 속마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이런 거죠. 겉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니 아무리 청이라고 해서 한 나라의 왕의 아버지를 누구 마음대로 잡아가는 게 어딨냐.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구가 싫어도 우리 대통령이 좋든 싫든 싫은데 싫다고 해서 대통령의 아버지를 아무나 막 잡아가 되나? 다른 나라에서.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명성황후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 일본 놈들이 들어와서 죽이면 돼요? 그건 아닌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대원군을 왜 잡아가냐 빨리 복귀시켜라라고 주장한 거예요. 근데 청은 일단 안 보내. 또 복귀 안 시켜. 청은 자기들의 계산에서 복귀시켜야 되겠다고 계산이 되니까 보낸 거야 이때. 무슨 계산인지는 좀 이따 봅시다. 자 그래서 이걸 주장합니다. 근데 고종이 변심했다고 그러죠. 고종이. 처음에 고종이 이런 것들을 들었어. 근데 고종이 자기 생각하는 건 좀 다른 거야. 왜냐면 처음에는 얘들의 의견이 좋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막 신하들을 막 죽이고 뭐 민영이도 조연됐고 신하들을 막 죽이고 고종이 보는 앞에서 막 이제 너무 급진적으로 세게 나가니까 고종이 마음이 바뀌는 거야. 거기다가 옆에서 민비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종이 숨어있다가 경호궁에 숨어있다가 창덕궁으로 복귀를 합니다. 자 창덕궁으로 복귀했다 고종이 돌아와버린 거야. 결정을 돌아가는 게 그럼 무슨 그게 왜 중요하냐면 돌아가니까 이제 청나라 애들이 고종이 어디 있는지 아는 거야 이제. 그래서 청나라 애들이 고종을 찾으러 막 가는 거죠 이제. 왜냐면 왜 고종을 찾으러 가냐면 고종한테 딱 포로로 잡고 고종이 말하는 게 곧 어명이죠. 그러면 누가 이거를 잡느냐 고종을 누가 데리고 있느냐가 곧 승부를 가르는 겁니다. 마치 전두환이 서울에 보면서 보면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이게 명분이 있잖아. 그런 꼴입니다 이제. 그래서 왕을 데리고 가는데 그러면 이 급진파들하고 일본 애들은 청나라로 막 갑니다. 아니 그 청나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그 창덕궁으로 막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청나라 군과 이 급진 개화세를 갖고 싸움이 벌어지는데 청이 군대나 무기가 우위에 있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여기서 밀립니다. 김옥균, 망명, 박용효, 망명, 일본, 서대필, 미국, 서왕권, 미국, 홍영식은 끝까지 왕곁을 지키다가 죽임을 합니다. 홍영식 의리가 좀 있는 사람한테 보면 그 뭐 몰라 어떤 사람은 그게 뭐 개죽음이 도망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홍영식은 끝까지 왕곁에 있다가 그날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는 망명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갑신정변의 이런 좋은 개혁안들은 3일 만에 끝나버립니다. 고종의 변심으로 3일 만에 그래서 3일 천하다 이런 말을 하죠. 3일 천하. 자 그러면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청나라와 일본 간에 저희들끼리 조약을 했습니다. 청과 일본 저희들끼리 우리와 맺은 게 아니고 저희들끼리 조약을 합니다. 무슨 조약? 텐진 조약. 청나라의 이홍장 양모운동을 이끌었던 청나라의 이홍장. 이홍장은 황제가 아니에요. 황제가 아니고 이홍장은 신사층. 기억나시나요? 청나라의 신사층이라고 불리는 그 한족입니다. 한족이었던 신사층의 이홍장이 실권자였어. 그 당시에 이홍장과 이 또이로부미가 맺습니다. 텐진조약. 텐진조약의 내용이 뭐다? 자, 청나라 일본 양국 군대를 철수하자.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돌아가자. 그 대신 또 조선이 불러가지고 한 나라가 파병을 하게 될 때에는 상대방국에 통보하자. 자, 파병 사격 통보하자. 근데 요게 나중에 여러분 변수가 된다면 요게 나중에 10년 뒤에 딱 요때부터 10년 뒤가 1894년이죠. 10년 뒤에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민비는 또 부릅니다. 누구를? 청을 부릅니다. 근데 요 조항에 의거해서 청이 오니까 일본한테 말합니다. 야 우리 간다. 파병 통보했어. 통보하니까 일본이 우리도 가야지 하고 쳐들어오고. 그래서 청나라도 들어오고 일본도 들어오는 그 꼴이 이제 명분이 바로 요 텐진조약. 그 시험에 잘 나온 텐진조약이. 자, 그 다음에 일본은 또 보세요. 일본은 챙길 거 다 챙깁니다. 일본 챙길 거 어떻게 다 챙기냐 보세요. 여기서 챙길 거 챙겼죠. 자, 일본이 밀렸지만 챙긴 거 챙긴다. 여기서도 일본이 밀렸지만 챙긴 거 챙기는 거. 어떻게? 한성조약을 체결해서 공사관 다시 짓게 해줘. 공사관 피해를 입었어.
배상금 지불해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손해 안 보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갑신정변의 의 최초의 근대적인 개혁의 시도였다. 한계점 보세요. 국민의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일본에 의존하는 성격을 보였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봐봐. 내가 여기 이런 거 써놨죠. 여기 이거 봐봐. 갑신정변은 소수의 엘리트들이 했는데 실패했죠. 네. 여기 뭐라고 써요? 독립협회는 다수의 대중운동이라고 하죠. 네. 물론 우린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독립협회도 실패했지만 이거를 겪었던, 이런 일을 겪었던 서재필, 요중에 서재필, 이 서재필이 훗날 미국으로 망명했다가 돌아옵니다. 미국 국적을 가지고 필립 제이슨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진짜 머리 딱 2대8 가르마 딱 해가지고 안경 딱 쓰고 양복 딱 입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는 우리가 이 갑신정변에 실패한 이유는 대중의 지지를 받는 그런 게 없었다. 우리끼리 소수로 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다. 대중의 여론전을 펼치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여러분 언론이 왜 중요해요? 여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래서 다수가 할 수 있는 대중운동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훗날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키즈라 할까요? 이 키즈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독립협회가 3년 만에 망하지만 실패하지만 독립협회에 활동했던 그 젊은 층들이 훗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독립운동가를 성장합니다. 도산, 안창호, 우남, 이승만 또 수많은 전국 곳곳에 많은 인물들이 김구 같은 분들이 등장하고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봅시다. 이제 일단 실패했어. 자, 84년 12월이니까 금방 85년이 됐겠죠. 자, 이제 분위기 봅시다. 분위기 한번 따져보자. 청이 또 진압했으니까 청나라의 기세가 등등하겠죠. 청 계속 우리의 영향력이 컸다. 그 다음에 고종 입장에서는 청이 도와준 건 있지만 청이 너무 간섭하면 좋을까 싫을까? 싫은 거죠. 싫으니까 어떻게 하냐? 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를 끌어들입니다. 근데 러시아를 끌어들인다는 걸 청이 알아. 그래서 계속 청이 간섭합니다. 간섭하는데 그래서 조선과 러시아 간의 비밀 협약, 밀약을 추진하는데 실패해요. 청나라 간섭 때문에. 안 됩니다. 이때 밀약이 성공했으면 우리 영도가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영도. 우선 영도가 저기 이제 내려갈 수도 있는데 러시아한테.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조로 밀약을 추진했지만 안 되고 그 다음에 청이 자기들의 계산에 의해서 대원군을 복귀시킵니다. 이 주장 때문에 복귀시킨 게 아니고 자기들의 계산 때문에 대원군을 복귀시켜. 왜냐하면 고종과 민비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이가 안 좋잖아요, 대원군하고. 그러니까 고종과 민비를 견제시키기 위해서 여기 때 잡아갔던 대원군을 복귀시킵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조금 저번에 수업할 때랑 좀 다르죠? 제가 더 디테일하게 적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과정 속에서 거무도 사건이 터지는데요. 자, 보세요. 자, 지도를 그려볼게요. 보세요. 여기 청, 여기 일본은 늘 쳐들어오고 청나라도 지금 간섭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가 막 내려올라 하잖아. 네. 러시아가 지금 뭐 밀약은 실패했지만 러시아가 계속 영향력을 미치고 있단 말이야. 그 러시아와 상극이었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왜냐면 러시아는 땅이 저 추운 지역에 있잖아. 그러니까 러시아는 항상 육군은 강해도 해군을 뭔가 좀 펼치려 하면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바다가 다 얼었어. 특히 겨울에는 다 얼었어. 겨울에는. 여름엔 괜찮아요. 겨울 다 얼었어. 겨울에는 배가 나갈 수가 없어. 아무리 좋은 배가 있어도 나갈 수가 없어. 얼어가지고.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남쪽에 항구가 있는 데를 찾고 싶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러시아가 나가게 되면 세계 바다를 주름잡고 있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 바로 영국이란 말이야. 그 영국 입장에서 러시아가 성장하는 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남하하려고 하면 어디든지 영국은 가서 막는 겁니다. 이렇게. 와. 막는 거. 그게 한국까지 온 거야. 한반도까지. 그래서 러시아가 기어 내려오니까 영국이 와가지고 언제 내려왔나 싶을 정도로 여기 여수라는 도시 아시죠? 네. 여수 밑에. 여수보다 더 밑에 섬 중에 거제도 아닙니다. 거문도. 거제는 우리 부산 옆에 있는 거고 거문도라는 섬을 불법으로 점령해요. 여기는 또 영국이 있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가 참 힘들죠. 자, 이런 상황에서 청나라가 또 나섭니다. 내가 조선의 종주국 아니냐. 내가 조선의
조선을 돌보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중재해줄게 해서 결국은 청나라가 나서가지고 청나라가 나서가지고 2년 정도 끌다가 영국은 돌아가긴 합니다. 돌아가긴 하지만 근데 이때도 또 청에 간 사람이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보면 자 가끔 나옵니다. 거북도 사건. 근데 이런 상황에서 청나라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영국도 아닌 독일. 아까 오페르트 도굴 사건 나왔던 게 독일이잖아. 그 독일의 누구? 부들러라는 영사가 야 한반도가 이렇게 복잡하게 놔두지 말고 한반도를 스위스처럼 그냥 영세국으로 하자. 한반도를 그냥 딱 중립국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 유길준도 동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 이미 내가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중립국 하자. 알겠어. 손 다 뗄까요? 이거 내 건데 내가 잡아먹을 건데 중립국 하자 하면 손 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겠죠. 결국은 이거 말은 나왔지만 중립화로는 나왔지만 결국은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요 부분은 저의 평가입니다. 평가.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저의 평가입니다. 자, 일본은 청나라한테 2번 좌절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이모군란 때 일본 공사가 막 불타고 민비가 청한테 SOS 쳤죠. 요때도 청한테 SOS 치죠. 그러면서 결국은 청이 아직까지는 일본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를? 조선을 잡아먹겠다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이때부터 10년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럼 10년이 지나면 언제예요? 1894년이죠. 10년 동안 일본은 열심히 준비합니다. 조선은 뭐 했나? 10년 동안. 조선은 내부적으로는 민씨는 정권은 무능했고 세도 정치보다 더한 삼정의 문란, 매관, 매직, 부정, 부패가 막심했습니다. 민씨 정권 때. 그러니까 세금 수탈은 더 가중되고 백성들은 더 죽어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어떻게 해요? 열강의 침탈은 더 심해졌고 최혜국 대우 때문에 다 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10년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주적 근대 국가로 발전을 못하고 결국은 외세에 의존하는 이렇게 가버립니다. 나는 이런 성향이 지금도 우리나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외세에 의존. 당당하게 외교를 하지 못하고 외세에 의존. 진짜 슬픈 겁니다. 보면. 자,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조선에 잃어버린 10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년 동안은 별로 사건이 없어, 책에 보면.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백성들이 수탈이 가중되고 이런 건데 크게 뭐 사건이 없어요. 근데 10년을 우리는 잃어버렸지만 일본은 준비했고 준비됐으니까 뭐 해야 돼요? 이제 실행해야 되겠죠. 그럼 실행의 첫 번째가 뭐다? 한국을 잡아먹는 게 아니야. 잡아먹기 전에 뭘 해야 돼? 청을 떼내야 되는 거야. 그 청 광합판 뜨는 거죠. 그게 청이 된다겠지. 근데 뜨기 전에 뭐 이게 5월달 6월달이라고 6월에 청일 전쟁이 일어나. 5월에 들어와서 5월에 이 두 나라가 들어와서 6월달 전쟁이 일어나는데 근데 동학농민운동이 1월달에 일어나. 그러니까 이 운동이 일어나서 온 나라가 이제 시끄러워졌을 때 민비가 또 자기 습관 또 청을 부릅니다. 민비가 또 청을 부르게 되고 그때 어떻게 돼요? 이 조항에 의거해서 청나라 들어오고 일본 들어오거든. 들어왔는데 일본은 지금이 기회다. 지금 청나라를 몰아내야 되는 청일전쟁이 한반도 땅에서 일어납니다. 두 나라가 우리나라 땅에서 싸워요. 그럼 저들만 죽는 게 아니야. 저도 죽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도 엄청난 희생을 겪게 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10년 후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위기라는 것이 왔을 때 잘 대처하고 잘 준비해서 국력을 하는 거 모으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 보고 있는. 끝난 줄 알았는데 요게 남았네. 자, 요거 봅시다. 요거 잠깐만. 요거는 그냥 간단히 보고 갑시다. 자, 이제 이렇게 80년대에 가면 서양의 선교사들도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문물이 많이 소개됩니다. 보세요.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학교가 유경공원입니다. 이 공원이 파크가 아닙니다. 학교입니다. 스쿨입니다. 국제학교 같은 학교를 만들었고 외국인 선교사 같은 사람들이 와서 영어 선생님도 하고 외국의 교과서들 이런 것도 가르쳐주는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유경공원. 그 다음에 민간에서는 원산학사. 자, 원산 지역에 있던 한국인들이 주도해서 학교를 만들었어요. 원산학사. 이 다 근대적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들 대제학당,
이화학당. 이승만 대통령이 배재학교 출신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주시경 선생 이런 분들 배재학교 출신이죠. 그 다음에 이화학당. 그러니까 스크랜턴 선교사 그 메리 스크랜턴이라고 이화를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50대 나이에 한국에 와서 여자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었죠. 이화학당. 자, 그런 것도 생겼고 그 외에도 여러 학교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중원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죠. 병원, 알렌 병원. 그 다음에 전신, 전등, 전화. 그 다음에 전기 회사도 생겼고 한전 같은 거. 이게 한전의 시작이겠죠. 한전의 시작. 그 다음에 전차 아시죠? 전차. 트램처럼 이렇게 위로 다니는 거 전차. 그 다음에 경인선. 최초의 철도는 경인선입니다.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철도. 경인선. 이런 것들이 개통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